우리 아이 공부 정서 지키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공부 얘기가 메인이 아니에요. 정서 얘기가 메인입니다. 그래서 아직 아이 나이가 어려도 충분히 육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서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우리는 살아왔잖아요. 교육도 잘 안 받고. 근데 아이들은 그런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감정이나 정서의 선을 잘 같이 따라가 주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공부정서라는 이 용어도 그렇고 공부라는 말 자체가 들어간 그런 컨텐츠는 좀 안 하고 싶었거든요. 지양하고 싶었고 10년째 이런 활동하고 있는데 안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주로 하고 싶은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클릭이 잘 안 되고 공부, 학습, 영재 이런 거, 훈육 이런 거가 클릭이 잘 되죠. 그걸 저도 알고 있는데 좀 타협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국에는 포장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더라도 포장을 공부로 좀 해보자. 정서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를 직업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아이를 키우면서도 계속 경험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 크게 3번 내려놓는 순간이라고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에 올렸고 아사병원 김효원 교수님이 어떤 인터뷰에서 한 얘기를 참고해서 출처 밝히고 했는데 크게 내려놓는 3번의 순간 언제가 있을까요? 아이가 생각보다 공부를 잘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이제 훅 와닿죠. 이런 거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 순간들이 점점 옵니다. 미취학 때, 유치원 때부터 오기도 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오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근데 이게 한 번이죠. 그 다음에 공부는 못해도 착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다라는 점. 성격, 인성, 정서 이런 부분들도 내려놓게 되는 좌절의 순간. 그 다음에 이렇게 2번 내려놨는데 또 있는 거예요. 뭐가 있지? 공부도 그렇고 정서도 그렇고 바로 제일 중요한 건강, 신체적인 건강. 공부도 그렇고 착하지도 않아서 건강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다. 이런 경험들을 많은 분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하고 그게 3번 내려놓는 순간이다. 이런 게 있죠. 근데 이제 이거 중에서 첫 번째 내 아이가 생각보다 공부를 잘하지 않는다라는 첫 번째 좌절, 이 첫 번째 좌절에 대한 경험들을 많이 하시고 거기서 고군분투하시고 그런 게 이제 학원 다니고 숙제 시키고 하면서 또 초등학교 가고 수학하고 영어하고 하면서 생기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글 떼기부터 이 한글이라는 게 또 첫 번째 과제로 많이 찾아오고 구구단도 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포인트의 말씀은요, 망치지만 말자예요. 육아에 대해서 또 교육에 대해서 저도 부모기 때문에 많은 압박감이 있고요. 많은 분들이 그런 게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제가 정신과 의사로서 늘 강조드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책에서도 그렇고 강의에서도 그렇고 정신과 의사 정말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다. 그리고 육아서에서 주로 말하는 거는 부모도 사람이다. 그러면 부모도 생각보다 별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비하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보다 나 자신에 대한 기준, 부모로서의 기준이 너무 높아지고 그래서 육아나 교육 측면에서도 아이를 내가 어떻게 막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부모가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는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지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 기준을 내가 막 잘하자가 아니라 최악만 막자라는 그 관점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최악만 막는 정도의 양육이나 교육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음가짐이 있어야지 내 감정이나 내 멘탈을 관리할 수가 있고 그래야지 오히려 최선의 육아 교육이 되는 이런 좀 돌아가는 느낌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망치지만 말자. 제가 굳이 비유를 드리면은 여러 가지 육아에 대한 비유들이 있지만 식물인 것 같아요. 식물 어쨌든 동물을 키우고 있지만 천천히 자란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의 차이점이죠. 저는 고양이를 키우지만 고양이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기어다니고 혼자 자고 저의 뭉치도 인간과 다른 점이 진짜 혼자 잘 자는구나. 혼자 잘 먹는구나. 되게 수월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인간은 걷는 데만 해도 1년이 걸리고 그냥 혼자서 뭔가 독립적인 생활을 하게 만드는데 20년이 걸리죠. 그게 육아의 기간이고 생각보다 천천히 자라는 이런 식물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콩나물에 우리가 물을 주면은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죠. 근데 콩나물은 자랍니다. 아이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당장 뭔가를 눈에서 딱 보려고 확인하려고 하는 순간 실망하고 좌절하고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그러면 더 오버하고 더 악순환되고 그게 결국 망치게 되는 길이고 천천히 길게 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식물을 키울 때 우리는 물도 주지만 햇볕도 쬐야 되고
거름 같은 거 주면 더 좋고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식물을 잘 키우려고 막 유전자를 조합하고 세포를 배양하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신의 영역이죠. 그 식물의 타고난 영역이고, 우리는 그 환경을 조성해주면 참 신기하게 천천히 잘 자라요. 근데 그거를 경험하는 게 사실은 육아이고 교육인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지 않고 이제 조급하게 식물을 막 이렇게 잡아 끄는 거, 빨리 커 하고 이렇게 뽑다 보면은 키가 커지고 잘 자라는 게 아니라 이제 뿌리가 뽑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뿌리가 뽑히면은 전문가에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직업적인 특성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주로 마주하기 때문에 그러지만 않아도 참 좋겠다. 정말 재능이 있는데, 잠재성이 많은데, IQ 검사 같은 거 해봐도 뭐 상위 1% 이상이기도 한데, 이렇게 뿌리가 뽑혀가지고 정서적으로 너무 쉽게 말해서 망가져가지고 자기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거는 뭐 사회적인 손실이기도 하지만 우선 개인에게 너무 큰 좌절감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많이 마주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천천히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채팅창을 보면은 망친 것 같아서 겁나네요. 이렇게 또 망친다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막 힘들죠. 불안이 자극되고, 그런 불안이 부모에게는 있는 것 같아요. 강수희님이 욕심이 결국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욕심 자체도 뭐 욕심은 나쁘다, 부모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욕심이라는 거는 사람에게 너무 중요한 또 본능적인 부분도 있고요. 또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여서 욕심이 생겨요. 우리 임신했을 때 태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건강하게만 자라라. 그냥 건강하게 뱃속에서 무탈하게 잘 커서 만삭 돼서 나와라. 이게 이제 마음이죠. 그래서 딱 그렇게 나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바람이 없을 것 같지만,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아이를 건강하게 물론 키우는 거 초반에 있고, 잘 먹고 잘 자고, 그 다음에 기왕이면 조금 이제 정서적으로도 좀 더 안정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도 좀 들고, 그게 어린이집 유치원 가면서 뭔가 사회성이나 이런 식으로 연결 지어지면서 이런 거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생기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갈 무렵부터 이제 기왕이면 공부도 막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는 게 일반적인 것 같고요. 저도 역시 이런 거를 미리부터 알았지만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결국에는 똑같아요. 신체적인 건강, 정서적인 안정, 기왕이면 공부도 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자연스러운 부모 마음인 것 같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생각보다 높다, 이런 마음을 저는 진료 중에 늘 깨닫고요. 그 사람이라는 거는 남도 해당되고 나도 해당되고, 부모로서의 나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서 뭔가를 막 해야 될 것 같은,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한 기대도 높아서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이인 걸 감안해서 보니까 너무 급발진했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고 또 후회하고 자책하고, 하지만 다음날 또 그러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게 부모의 삶이죠. 망치지만 말자, 꼭 강조드리고 싶은 핵심 키워드입니다. 본격적으로 공부 정서 관련된 얘기를 드릴 텐데, 아까 어떤 분이 이제 한글 교육 시키면서 좀 공부에 대한 생각들을 하시는 경험 얘기했고, 제가 진료 중에, 상담 중에 굉장히 많이 경험하는 게 바로 구구단 트라우마예요. 성인이 되고 나서도 공부할 일이 많거든요. 자격증도 있고, 또 다른 꿈을 향해서 또 교육을 받기도 하고, 취업 준비도 하고, 이제 이런 게 있는데, 되게 중요한 핵심적인 정서, 관련된 생각, 세상에 대한 가치관, 또 자기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들에서 핵심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나는 공부를 잘 못한다라는 그 느낌이에요. 근데 이 느낌이 어디서부터 왔을까를 정신과에서는 상담 중에 계속 호기심을 가지고 듣거든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 막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정말 많은 경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구구단 트라우마로 연결돼요. 구구단을 뭐 초등학교 때 과정이긴 하지만 미취학 때부터 하는 경우도 많고, 구구단을 가르치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트라우마를 생각보다 많이 받습니다. 트라우마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부모가 놓치는 게 많아요. 언어적으로도 되기도 하고, 심지어 신체적으로도 하기도 하고.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육아에 대한 교육들이 좀 이루어지는 실정이지만, 지금 성인이 된 분들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체벌, 구구단 못 외우면 손바닥 맞고,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여기도 계실 수가 있죠. 근데 그거는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잘 외우는 느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체벌이 효과가 없고 오히려 부작용이 많다라는 연구가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 그냥 봐도 알아요. 성인이 된 분들이 체벌에 대한 트라우마로 그거 자체와 관련된 정서가 부정적인 정서들이 많이 자리 잡아요. 그냥 구구단일 뿐이고 외울 뿐인데, 이 뭔가 외우고 학습하고 이런 과정에서 내가 동시에 경험한 감정, 정서는 굉장히 힘든, 물론 이제 맞으면 아프죠. 아픈 것도 물론 힘든 정서고,
그것보다 더 이제 오랫동안 가는 힘든 감정은 뭐냐면은 되게 부끄러운 마음, 수치심이라는 게 자리 잡습니다. 나 되게 부족한 사람인가 봐. 별론가 봐. 이런 느낌이 부모가 과열되면은 자녀들이 많이 받습니다. 물론 체벌을 하면 그게 더 강화되죠. 이제 수치심은 어떤 혼내는 과정에서 있는 것 같아요. 인격을 모독하게 되는 발언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가지고 뭐가 될 거야. 너 그럴 줄 알았어. 뭐 이것도 못 외워. 너 친구들은 뭐 이거 다 외우고 이런 식으로. 구구단뿐만이 아니라 뭐 한글도 그렇고 나중에 이런저런 교육도 다 마찬가지. 이러면은 아이들은 이제 별로 반응이 막 크게 없어서 자존심 상하거나 수치스럽거나 이런 감정을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부모가 이제 놓치기 쉬운데 아이들이 그거 다 느껴요. 느끼고 나중에 성인이 돼서 아 내가 그때 가진 느낌이 지금 이런 거지 뒤늦게 깨달아요. 그래서 이 정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드리려는 공부 정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망치지만 말자. 근데 많은 경우에 구구단 하나 더 외우려다가 망치게 된다. 구구단 필요 없다, 한글 필요 없다, 영어 필요 없다 그 얘기가 아니라 공부는 분명히 시켜야 되고 부모의 가치관마다 시기별로 다 다르죠. 근데 이 정서적인 부분이 진짜 생각보다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자격증을 공부할 때도 수학과 관련된 개념들이 과목으로 있는 경우들도 많고 통계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 관련된 시간에 내가 공부는 해야 되는 건 알아요. 내가 이거 이제 직업적으로 가지고 싶으니까 또 부모가 돼서 자녀를 더 잘 키우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한 장치일 수도 있고 또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수학, 수리와 관련된 부분 조금만 나와도 미리 겁먹고 거부감이 막 생기고 하기 싫고 나는 막 무섭고 그러니까 공부는 안 하고 막 미루고 그리고 마음 편하면 좋은데 또 마음은 불편해요. 아, 나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뭐 가지도 못하고 커지도 못하는 이런 애매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리아라님이 그래서 내가 수포자가 되었나 이거 진짜 많아요. 수포자라는 용어도 광범위할 수 있는데 되게 많습니다. 지은님은 또 반성 모드인데 지금 반성하라고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 것보다는 앞으로 지금부터 또 굉장히 많은 기간이 있으니까 앞으로 또 공부 관련된 아이와의 정서적인 상호작용을 할 일이 많으니까 아주 섬세하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구구단 하면서 화를 많이 냈어요. 화가 나요. 구구단뿐만 아니라 공부를 가르치다 보면은 부모가 화가 나요. 그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게 나의 감정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경험하는 감정이 생각보다 깊고 넓고 아프고 또 오래 갈 수 있다. 그래서 한마디를 하더라도 좋은 얘기를 막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최악의 얘기를 하고 있진 않나를 점검하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김나님이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그럼 그냥 둬도 될까요? 이건 그냥 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이 스스로 버티면서 뚫고 가야 하는 게 사실인데 현실은 그냥 안 하고 말고 그러다 보니 8세인데도 한 자릿수 더하기도 심각하게 느린 모습에 너무 고민스러워요. 그냥 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연령대 또래보다 뭔가 부족하거나 뒤처지는 느낌이 들면은 뭐 기다려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가 옆에서 조금 더 도와줬었을 때 더 이제 효과적으로 출발이 되는 그런 경험들을 또 할 수가 있는데 그거 자체는 필요한 부분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과정에서 내가 아이의 정서를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이의 정서를 내가 놓치기 싫고 함께 하고 싶어도 부모의 정서가 상호작용이 되기 때문에 내 정서가 또 관련된 힘든 부분들이 있으면 막 올라옵니다. 아이 밥 먹일 때 더러운 행동할 때 화가 많이 난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공부 관련된 걸 이해하기 이전에 우리가 우선 양육 활동, 육아에서 다 연장되는 거거든요.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수면 교육, 식습관 교육 이 두 가지. 먹고 자는 것부터 우리는 신경을 쓰죠. 본능적으로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그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반려동물 키울 때도 그렇고 아이 키울 때도 그렇고 잘 먹고 잘 자나부터 신경 쓰죠. 근데 문제는 거기에 좀 지나친 기준, 지나친 통제감, 지나친 어떤 습관에 집착하게 되는 훈육에 너무 몰입하게 될 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표면과 이면이 있는데 표면에만 집착하게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됩니다. 한 예로 여기 이제 그림이 도깨비잖아요. 도깨비 어플 보통 아이가 잠 안 자거나 할 때 도깨비 어플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도 아이가 잠을 안 자고 자꾸 뭐 놀려고 하거나 책을 읽어 달려고 하거나 뭔가 할 때 잠을 우선 재워야 되니까 쉽고 빨리 잠을 재우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게 돼요. 도깨비 어플이라는 게 또 그런 거에 하나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정서라는 부분이에요. 왜 도깨비 어플로 아이가 잘까요? 도깨비 무서우니까. 공포라는, 불안이라는, 두려움이라는 정서를 이용해서 아이를
목적하는 행동으로 이끄는 거예요. 잠을 재우는 거죠. 겉으로 봐서 표면적으로는 잠을 잘 자요, 빨리. 근데 놓칠 수 있는 게 정서예요. 잠이라는 행동, 표면적인 행동 이면에 있는 정서가 불안, 공포, 두려움 이런 식으로 자리 잡고 이거로부터 도망가는 행동이 잠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잠은 앞으로 평생 잘 건데 잘 때마다 그런 식의 정서가 동반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살면서 두려울 일이 많고 공포스러울 일이 많고 이럴 거잖아요. 그때 내 방식이 잠으로 도망가는 게 돼버려요. 이럴 때 내가 잤지. 이런 감정은 잠하고 연결되면서 해결되는 느낌이 익숙해지면은 그 다음에는 반대로 내가 살면서 두려움, 공포를 느낄 때 피하게 되고 그 피하는 방식이 잠을 계속 잡니다. 낮에도 스트레스 받으면 자고 몇 시간씩 자고 그래서 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도피의 수단이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우울증 불안장애 때도 사람에 따라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잠을 줄여지게 되는 잠이 안 와서 불면으로 오는 증상도 있지만 굉장히 과수면이 증상으로 오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예로 수면이라는 습관도 이제 정서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 표면만 보지 말고 이면을 놓치면 안 된다. 그런 부정적인 불안과 공포를 자극해서 아이를 훈육하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효과도 없고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라는 얘기 드리는 거예요. 체벌도 마찬가지고. 이런 공포와 관련된 게 잘 먹히거든요. 그래서 유혹이 너무 많이 생겨요, 부모는. 도깨비 어플도 그런 거고 또 아이는 부모를 의지하고 의존하고 이런 마음이 크기 때문에 부모가 나를 버린다, 나를 쫓아낸다라는 불안이나 공포가 커요. 그럴까봐 부모의 눈치를 살피고. 근데 아이가 내 말을 안 듣고 그런 상황에서 나도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나도 모르게 아이한테 딱 그 부분, 아이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해요. 너 그러면은 뭐 내쫓을 거야. 실제로 뭐 내쫓는 연기를 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 내쫓기도 하고 그러면 아이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 공포가 확 올라와서 잘못했다고 납작 엎드리고 부모의 말을 들어요. 그런 훈육, 이게 바람직한 훈육일까요? 그러면은 우선은 그 말은 들어요. 그 행동은 해요. 근데 이면의 정서가 그렇게 자리 잡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잠 얘기했는데 식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수면교육, 식습관교육 어렸을 때 많이 중요시 여기잖아요. 표면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가 밥 먹는데 더러운 행동 안 하고 깔끔하게 또 막 떠먹여주지 않고 스스로 잘 먹으면 좋겠다. 지지부진하게 오랫동안 먹지 않고 잘 먹으면 좋겠다. 집중해서. 또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으면 좋겠다. 습관이 잘 잡혀야지 평생도록 잘 먹고 건강해진다.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잖아요. 물론 일리도 있지만 또 놓치면 안 되는 게 이면의 정서예요. 정말 흔한 게 식습관 교육과 관련돼서 아이가 굉장히 부정적인 정서가 자리 잡힌 경우가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수면이라는 거는 공포와 관련된, 불안과 관련된 감정이었다면은 식습관과 관련된 거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스스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먹는 그 느낌. 자율성. 이거는 배변 훈련도 마찬가지죠. 배변 훈련이 되게 중요한 하나의 지표거든요. 부모의 양육 행동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아이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통제하지는 않는지. 먹는 거 식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압적으로 떠먹이고 골고루 강압적으로 먹이고 뭐 제한 시간 강압적으로 하고 어느 정도 규칙을 만들어주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이면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게 나가요. 근데 세게 나가는 이유가 아이의 약점, 정서적인 아픔을 이용해서 건드려서 행동을 유도하는 거. 그래서 아이가 뭔가 지 맘대로 먹으려고 하고 막 숟가락 던지고 밥 던지고 뭔가 바꿔주고 놀고 막 이러는 거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고 잘 물론 잡아줘야 되지만 그거를 강압적으로 하는 거예요. 막 혼을 내거나 강제로 먹이거나 먹기 싫다는 거 막 먹이거나 입에 넣거나 나 반밖에 안 먹었는데 나머지 반 입에 쑤셔 넣거나 이거가 다 통제예요. 그럴 때 아이는 자율성이 훼손되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그런 느낌을 받으면 수치스러움으로 넘어가요. 이게 아이들도 다 느껴요. 내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느낌, 존중되지 않는 느낌, 강압적으로 내가 좌지우지되는 느낌. 아이는 자라면서 점점 더 그게 자율성이 커지고 독립적인 욕구가 커지는데 맞물려서 그런 느낌을 받으면 그거에 대한 거부감, 부정적인 정서도 커져요. 이게 식습관, 수면 습관 교육에서 알게 모르게 부모가 그 정서를 건드려서 훈육하게 되는 사실은 훈육이 아니죠. 바람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체벌에 가까운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정말 사람의 중요한 본능, 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다 가지고 있는 상반대 본능, 너무 중요한 본능이 있거든요. 여기 그림에 나오는 거. 한쪽은 친밀감 욕구, 의존 욕구예요. 사랑받고 싶은 욕구, 유대감의 욕구죠. 그러니까 애착을 형성하는 거고
부모로부터 항상 끈끈하게 붙어있고 부모로부터 뭘 받고 싶고 이런 거고. 근데 그게 훼손되는 느낌. 널 버릴 거야. 이러면은 너가 내 말 안 들으면은 내쫓을 거야. 그렇게 극심하진 않아도 뭔가 마음의 문을 닫는 느낌. 딱 차단하는 느낌. 그거는 얼마든지 여러 가지를 줄 수 있죠. 표정으로 줄 수도 있고 말로 줄 수도 있고. 또 아이 성향마다 다른데 그런 욕구가 큰 아이들이 있어요. 친밀감의 욕구, 애착 욕구. 그게 뭐 간단하게 그것만 보고 뭐 애정 결핍 이렇게 평가할 게 아니라 그런 욕구가 많은 아이들일수록 더 섬세하게 이런 부분들을 잘 접근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아이한테는 불안이, 유기불안이라고 하기도 하고 내가 부모로부터 떨어질 수도 있겠다. 버림받을 수 있겠다. 이 집단으로부터 소외받을 수도 있겠다. 이게 나중에 친구 관계로도 다 이어지죠. 그래서 더욱더 불안해지니까 쉽게 말해서 호구 역할을 자꾸 하게 되면서 관계를 이어나가다가 탈탈 털리고 다 이어져요. 그래서 이런 유대감에 대한 사랑, 애착, 친밀감의 욕구를 그 관련된 정서를 훼손하는 불안 공포를 너무 자극해서 아이를 훈육하는 거, 행동을 교정하는 거는 너무너무 부작용이 큽니다. 그 다음에 반대의 또 본능이 있어요. 사람은 같이 딴 사람으로부터 뭔가 상호작용하면서 사랑을 주고받고 하고 싶은 이런 욕구가 있고요. 반대로 그거와 상반된 상호 배반적인 독립의 욕구, 자유의 욕구, 나 혼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발휘하고 싶은 욕구도 있어요. 아이도 점점 그게 커지고요. 근데 그게 훼손되는 느낌이 부정적인 정서로 또 자리 잡아요. 식습관이 딱 그래요. 먹다가 내 마음대로 먹고 싶기도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기도 하고 내 시간도 내가 뭔가 조절하고 싶기도 하고 이런 거. 어렸을 때는 그냥 주는 대로 먹다가 점점 자기 욕구가 생기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아이 키우다 보면은 기어다니기 시작하면서 아이가 막 다 돌아다니고 걸어다니면서 더 막 돌아다니고 부모는 정말 힘들어지잖아요. 이제 이런 통제권을 누가 주냐 이런 기싸움이 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일어날 상호작용이에요. 그래서 잘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잘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힘들죠. 그래서 쉽게 아이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런 이면에 있는 감정을 섬세하게 고려하기는커녕 오히려 훼손시켜가면서 시간 효율적으로 아이를 컨트롤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밥도 강압적으로 먹이고 배변 훈련도 강압적으로 하고 그러면 아이는 내 자율성이 훼손되는 느낌. 내 맘대로 못하는구나. 이 삶은 나는 되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되게 부끄러운 느낌, 수치심까지 다 이어져요. 그래서 어른이 돼서까지 남아있는 핵심적인 정서들이 결국에 이런 거예요. 수치심, 뭔가 내 자존감이 낮고 부끄러운 느낌. 그 다음에 불안, 공포, 두려움. 우리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내가 소외될까봐. 이런 두 가지가 진짜 큰 축이거든요. 근데 양육 환경에서 이런 정서를 헤아리지 못할 때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뭔가 습관이 자리 잡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면에 있는 정서는 진짜 길고 오래 가요. 그래서 오히려 독립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자기 잠재성을 최대한 발휘해서 그렇게 자기 진로를 향해서 쭉쭉 나아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아이를 볼 때도 해당이 되지만 부모 나 자신의 성장 과정을 기억하게 되고 떠올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은 바로 그 점이 육아의 고충이죠. 제일 큰 스트레스이기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내 과거가 자꾸 연상되는 느낌. 그래서 묻어뒀던 지금 말씀드린 이런 수치심, 부끄러움 또는 공포, 불안이 올라오는 느낌. 힘들어요. 근데 힘든데 이거를 내가 자꾸 외면하고 하면은 오히려 그 감정을 그대로 아이한테 또 대물림하게 되는 식으로 나도 모르게 그런 강압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선에서 이거를 해결해야지만 0점 조절이 된 저울처럼 딱 맞춰지고 그 상태에서 아이를 양육해야지 객관적으로 균형감 있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말이 쉽지 어려운 과정이고 근데 이 어렵다고 해서 이거를 생각하지 않기보다는 잘 그래도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한 고민해보고 행동하는 게 진짜 중요해서 강조드리는 겁니다. 오늘 공부 정서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양육 얘기 드렸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다 이어져서 공부도 똑같아요. 이 기싸움이에요. 결국에는 아이의 자율성이 점점 커지고 독립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생기는데 부모는 그거에 맞춰줘서 요 선을 잘 정해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정서를 공유해줘야 되는데 부모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쪽으로 강압적으로 행동하게 돼요. 통제하게 돼요. 저는 그거를 제 직업상 많이 느끼죠. 벌써 대치동에서 9년차 진료를 하고 있는데 학원 가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학업 스트레스라고 표면적으로는 보여도 상담을 쭉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집니다. 정서라는 게 이렇게 다 이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쌓였다가 터져요. 나중에 공부할 타이밍이 터져요. 진짜 공부할 타이밍은 고등학교고 어떻게 보면 또 성인 이후일 수도 있고 20대일 수도 있고
근데 그때 터지는 거예요. 흔한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강박. 강박이라는 거는 내가 공부할 때 강박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뭐냐면은 너무 세세한 것에 집착해서 공부를 쭉쭉쭉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앞장 내가 읽었다, 공부했다,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서 가야 되는데 뒷장을 봤더니 앞장이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놓친 것 같아요. 뭔가 불안불안하고 찝찝해요. 당연히 100%라는 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라도 기억 안 나는 것 같고 그러면 또 앞장, 그래서 다시 보고 또 뒷장,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러느라고 시간을 굉장히 허비하고 마음은 불안하고 지치고 공부는 더 안 되고 이런 악순환을 겪는 게 이제 강박이고, 강박 장애에도 꽂히는 생각이에요. 내 공부한 거에 꽂히기도 하고 아니면 엉뚱한 생각에 꽂히기도 하고, 내가 아까 친구한테 했던 말이 갑자기 생각나서 거기에 꽂혀서 그 친구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거기서부터 상상의 날개를 이제 펴나게 하기도 하고, 혹시 이런 건 아닌가 가정을 해서 찝찝하게 의심하고, 이런 게 다 강박 사고인데 그런 식으로 많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정서라는 거는 이제 억압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이런저런 내 감정을 주고받고 상호작용하면서 잘 다루게 되는 게 진짜 중요한데, 그 과정이 많이 훼손된 상태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다 보면은 억압해요. 내가 감정 잘 모르겠고 오히려 마주하면 괴롭고 이러다 보면은 감정을 억압하는 수밖에 없어요. 외면하고 덮고 이러는 게 다 억압인데, 억압하는 되게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강박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생각과 감정이거든요. 생각 아니면 감정, 사람의 마음속 안에 있는 거는. 근데 지금 말하는 정서라는 건 감정이에요. 부정적인 정서가 막 올라오고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겠고 처리도 못하겠고 조절도 못하겠고 이런 느낌이 들면 가장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반대쪽에 있는 생각과 감정은 동시에 일어나기 힘들어서 생각 쪽에 집중하면 돼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끊임없이 돌리고 계속 머리를 돌리면 이 감정으로부터 점점점 벗어나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마음은 편해질 수 있는데 문제는 꽂히는 거예요, 생각에. 그리고 이게 내 감정을 외면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감정을 외면하기 위해서 생각에 몰입했는데 나중에는 주객이 전도돼서 내가 생각에 몰입 안 하는 순간, 그냥 평온한 순간 자체를 못 견뎌요. 그러면 왠지 또 불안해지고 찝찝해지고, 그래서 또 생각에 몰입. 이 과정에 이제 꽂히는 거고, 공부할 때 그게 일어나면은 공부 못 해요. 앞으로 자꾸 넘어가고 자꾸 세세한 거에 집착해서 궁금해지고 크게 쭉쭉쭉 넘어가는 진도가 안 빠집니다. 이게 어린애들도 있어요. 초등학생들도 있고 저학년도 있어요. 정서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런 식으로 터지는 거예요. 번아웃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아웃이 뭐 공부 많이 해서 생기는 번아웃이 아니에요. 번아웃은 내 몸과 마음이 쭉 지치고 에너지가 쭉 빠지는 건데 왜 그럴까요? 바로 감정을 효율적으로 처리를 못해서 생기는 번아웃이 진짜 많아요. 역시 똑같아요. 부정적인 정서 막 이렇게 저렇게 쌓이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배운 적도 없고 한 적도 없고 이거가 내 안에서 느껴지는 게 너무 괴로우고, 그러면 나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그냥 외면하는 줄 알았는데 또 무의식으로는 이 감정을 계속 이렇게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뭐 딴 거 해야 되는데 씨름하느라고 나도 모르게 에너지가 줄줄줄 새요. 그래서 힘이 빠지고 신체적으로 힘이 빠지고 감정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에너지가 빠지고, 그래서 공부에 당연히 집중할 수 없고, 감정 노동이라는 요즘 용어가 그런 거예요. 감정 노동은 물론 직업적으로 그런 게 더 큰 직업들도 있고 하겠지만 감정을 내가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계속되면 그게 감정 노동이 엄청 되는 거고, 그게 에너지 낭비로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번아웃으로 확 터집니다. 우울증도 그 연장선이에요. 번아웃은 굉장히 많이 처진 상태고 우울증은 아예 방전에 가까운, 자발적으로 어떻게 해결될 수 없는, 꼭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태. 불안장애도 마찬가지. 불안이라는 감정을 내가 조절 못하게 되는 극단의 상태. 공황장애도 불안장애 하나고, 또 범불안장애라고 너무너무 걱정이 많아요.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헬스장에서 운동해도 이 헬스장에 불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하나의 예로. 그래서 항상 걱정을 하면서 또 감정 소모를 계속하고, 그러면 또 에너지 빠지고. 이런 것의 문제점은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도 문제지만 또 중요한 게 내가 지금 해야 될 걸 못해요. 그래서 중고등학생 때 이런 게 찾아오게 되면은 공부를 못해요. 성적이 뚝뚝뚝 떨어져요. 당연하죠. 집중할 에너지가 없으니까. 정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까지 서론을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공감을 하시네요. 감정적인 번아웃, 강박사고 경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강박은 어떻게 보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어요. 스트레스 상황에서 찾아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강박이 찾아오는 이유도 다 그거예요. 내가 이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외면하는 수단으로 꽂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지속되거나 범위가 넓어지면 악순환이 일어나고
주객이 전도되고 그게 이제 강박장애고 일상의 지장이 커지고. 원더보이님이 핸드폰 뭐 게임 이런 얘기 하셨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거에서 멀리하게 할까 이런 표면적인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이면에 있는 정서. 정말 많은 경우에 아이들이 물론 남자아이들이 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다 보면 더 집착되는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정서예요. 정서적으로 내가 뭔가가 힘든 게 있고 공유되지 못하는 게 있고 외롭게 고립된 게 있고 이게 나도 뭔지 모르겠고 근데 괴롭고 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뭔가 불안 공포 쪽이 있고 부끄럽고 내 존재감을 인정 못 받는 느낌이 있고 특히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이쪽이 많아요.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지 않는 느낌, 거부하는 느낌, 존중하지 않는 느낌, 그게 수치심으로 이어지고 그게 자극되는 순간 화를 냅니다. 분노가 확 치밀어 오르죠. 이건 어른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들 키울 때 바로 그 점 때문에 애로사항을 겪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표면적인 것만 보고 애는 게임에만 집착하고 내가 게임하지 말라 그러면 화를 내요. 이게 아니에요. 이면에 있는 정서적인 부분이 분명히 오랫동안 쌓인 게 있고 그거를 밑에서부터 잘 다루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사춘기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사춘기가 되면 진짜 더 힘들어지는 거 맞고요. 그 전에 게임을 어떻게 하면 안 하게 할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 전에 어떻게 하면 내가 놓친 정서적인 부분을 잘 상호작용할까. 엄격, 통제, 공포, 방치의 영역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에게는 안 하려고 하는데 불쑥불쑥 나오네요. 그렇게 되는 게 부모의 어려움인 것 같아요. 내가 받은 거 안 하고 싶어서 아이한테 잘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 그래서 정서적인 부분을 특히나 더 잘 조절해야 되는 거. 조절이라는 게 누구나 꿈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정서를 잘 조절해줄까. 아이의 충동을 잘 조절해서 게임도 좀 안 하게 하고 자기 관리도 잘하게 해서 공부도 꾸준하게 하게 하고 이런 바람이 저도 있고 다 있죠. 근데 정서 조절이라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1번은 점점 잘하면서 생긴다는 거. 정서는 정서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이성으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고 그거는 점점점 뇌가 성장하면서 컨트롤이 돼요. 20대 초반까지 계속 커야 됩니다. 갈 길이 멀어요.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정서는 이성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내 정서 자체로 조절하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정서 조절은 내 정서를 내가 평상시에 잘 이해하고 읽고 이거를 소통하고 이런 게 익숙해졌었을 때 어떤 정서가 찾아와도 그거에 몰입되지 않고 그거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게 돼요. 정서는 부정적인 정서를 보통은 우려하잖아요. 빨리 이거를 억압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정서를 내가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또 그거를 나를 믿어주는 사람한테 표현하면서 감정이 해소돼야지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해야지 앞으로 살면서 찾아올 많은 다양한 정서들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런 관점에서 되게 중요한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정서 조절은 관계적인 욕구, 여기 말씀드린 친밀감의 욕구가 잘 이루어졌었을 때 조절이 잘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내 든든한 내 편이 있어. 우리 부모님은 내 편이야. 이 느낌이 확고하게 있으면 있을수록 부정적인 정서에 압도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정서를 조절하는 게 또 선순환이 되죠. 나 이거 되는구나. 그러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할 일 더 할 수 있게 되고. 내면의 힘을 길러주는 게 어렵죠. 근데 이것도 표현의 미묘함이 되게 중요한데 아이가 내면의 힘이 원래 있어요. 내면의 힘이라는 게 여러 가지 개념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정신과 의사로 지내면서 제일 중요한 내면의 힘은 뭐냐면은 자기 감정을 놓치지 않는 게 내면의 힘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자기 감정을 놓치지 않거든요. 어리면 어릴수록 감정에 충실해요. 막 울고 떼쓰고 감정에 충실해요. 근데 억압되고 혼나고 하면서 감정으로부터 멀어져요. 그게 훈육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부터 내 감정으로부터 멀어지면 그게 제일 중요한 내면의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자아가 점점 견고해져야 되는 게 성장인데 자아가 점점 약해집니다. 자기 정체성이 점점 생겨야 되는 게 성장인데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면은 그거 자체로도 문제고 동반된 부정적인 정서, 독립의 욕구, 자유의 욕구가 훼손된 느낌, 내가 없는 느낌, 되게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 부끄러운 느낌, 수치심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긍정 메시지를 많이 주면 아이가 부모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너무 중요한 질문 잘하셨어요. 이거는 사실 나중에 강의 드릴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근데 핵심 개념을 말씀드리면은 식물 비유랑 똑같아요. 우리는 식물을 키우는 거예요.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가 줘서 아이를 정서를 무에서 유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정서라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미 아이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뭘 부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정서를 옆에서 잘 읽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없는 긍정적인 정서를 막 얘기해줘서 심어주는 게 정서가 아니라 이미 매 순간 아이는 느끼고 있는 감정들이 있어요. 그게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고
숙제를 예를 들면은 숙제 뭔가 내가 하다가 잘 풀려서 너무 좋아, 뿌듯해, 막 나 잘하는 것 같아, 성취감 이런 쪽에 긍정적인 쪽일 수도 있고, 하다가 막히면 너무 못하는 것 같아, 부족한 것 같아, 좌절감. 이게 다 정서예요. 그리고 이쪽도 같이 공유해주고 이쪽도 같이 공유해주고, 그때 이 정서를 함께 읽어주고, 너 지금 이래서 이렇구나, 아이가 대충만 느끼고 있는 거를 분명하게 언어화해서 자기가 인식할 수 있게, 그리고 옆에서 그 정서에 대한 편이 되어주는 부모의 역할을 계속하는 거. 그게 바로 제일 중요한 아이의 정서가 지켜지는 과정이고, 내면이 강화되는, 자아가 견고해지는 과정입니다. 사실은 오늘은 총론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강론을 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서를 다루는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씩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한 서론으로 정서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정서라는 게 이루어져 있고, 부모가 이런 거를 잘 놓치기 쉽고, 그래서 더 이런 거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총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부모한테 좋은 말 한번 들은 적 없고 욕만 들었는데 내리사랑이라고 받지 못한 아이에게 사랑 믿음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줄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학대를 받은 경우에도 3분의 1 정도는 학대를 반복하고요, 3분의 1 정도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3분의 1 정도는 내가 노력하고 극복해서 좋은 양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 강의를 하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이유죠. 사실은 학대받고 자란 부모 세대 굉장히 많고요. 제가 정서 얘기 드리면 나는 정서적인 교육 못 받았는데 우리 아이한테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좌절감을 경험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더욱더 정서를 내가 잘 이해해야 되고 거기에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신경 쓴 양질의 양육을 할 수 있고 하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의를 드리는 겁니다. 공부라는 거는 초등학교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사춘기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청소년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청소년을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청소년 때의 흔한 부작용, 아까 제가 터지는 여러 가지 우울증, 불안장애, 번아웃, 강박 이런 얘기도 드렸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또 부작용이 있어요. 어떤 성격적인 형성 부분에서. 아이는 자율성이 점점 커져요. 왼쪽에 있는 거, 독립의 욕구, 자유의 욕구. 그러면 의존성은 어떻게 될까요? 부모를 의지하는 마음. 이게 이제 사춘기 부모의 제일 큰 어려움이에요. 애가 지 맘대로 하기 좀 냅두라고, 자기 맘대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래 너 맘대로 해라 냅뒀더니 아이가 좋아하지 않는다. 오히려 실망한다. 왜 엄마는 또 반대쪽으로 가서 다른 친구들은 학원도 알아봐주고 이것도 챙겨주고 해주는데 엄마는 왜 날 방치해? 이렇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고요. 우리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공부를 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 많잖아요. 근데 현실적인 또 정말 많이 듣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고학년 되고 중학교 돼서 오히려 공부 안 시킨 부모를 원망한다. 왜 나를 냅뒀냐고, 다른 친구들처럼 옆에서 잘 이끌어주지 않았냐고. 그래서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 모르겠는 그 느낌을 많이들 경험하시거든요. 사실 사람이 원래 그런 거예요. 특히 청소년 때 더 그래요. 이게 독립의 욕구, 자유의 욕구, 내 자율성 욕구가 점점 커지고, 하지만 의존의 욕구는 또 계속 있어요. 점점 줄어들 수도 있지만 또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믿고 싶은 사람을 의지하고 나의 이 어려움 힘듦을 공유하고 싶고 내 편이 있음을 확인하고 싶고, 이런 본능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사춘기고, 그거에 맞춰서 잘 해야 되는데, 내가 자칫 정서를 놓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제일 큰 사춘기의 그 역할이 그거잖아요. 질풍노도의 시기부 다 들어보셨을 텐데, 자율성이 점점 커지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내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학원, 선생님, 나의 계획을 좀 세우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바람직하지 않든 바람직하든, 경험치가 많은 부모의 입장에서 그게 정말 미숙하든 그렇지 않든, 그거보다 어쨌든 내 마음에는 뭔가 있어요. 근데 부모는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부모가 아이를 통제하고 이렇게 해라. 그게 너무 심하게, 아까 말씀드린 정서를 훼손하면서까지 막 공포를 조장하면서, 또는 아이를 막 인격적으로 비난하고 모독하고 친구들 비교하면서, 너는 이 모양 이 꼴이니까 내 말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면은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갈등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에서 어떻게 하지? 내 뜻을 펼칠 거냐? 그렇다고 또 부모 없이는 내가 경제적으로도 의존되어 있고 아직은 부모가 필요한 거 내가 아니까. 이때 극과 극으로 가요. 우선은 이제 극과 극으로 가기 전에 수동 공격성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고민을 하는데 나름대로 타협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 공부로 치면은 책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반항하고 싶은데 반항을 적극적으로 못하고 소극적으로 하는, 소극적 반항이 전문 용어로 수동 공격성이에요. 숙제해? 그럼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책상에 앉고, 근데 하자니 부모 말 듣는 것 같아서 자존심 상해요. 내 자율성이 훼손되는 것 같아서 또 괴로워요,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말을 듣지만 속으로는 말을 안 듣는 거.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딴짓하는 거죠. 만화책 볼 수도 있고 게임할 수도 있고 또 그냥 머리로 상상할 수도 있고. 이거는 의식적인 게 아니고 무의식적인 거라서 아이를 너 왜 딴 생각해 이렇게 탓한다고 해결될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이미 되어버린 거예요. 되게 흔합니다. 공부가 방해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공부는 남 좋으라고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점점 커가면서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보이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을 받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수동적인 공격성이에요. 왜 오냐? 너무 통제가 심할 때 속에서는 자율성 훼손되니까 부끄러우니까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공격하고 싶어요. 근데 대놓고 공격하자니 그러면 내가 더 혼날 수도 있는 분위기 또는 우리 가족의 분위기가 너무 힘들어. 지금 가족 분위기도 안 좋고 맨날 부부싸움하고 나까지 부모님 힘들게 하면 안 돼. 그래서 그냥 숨기고 겉으로는 평화를 보이지만 속으로는 반항을 하고 있는, 앉아서 딴짓하고 있는, 뭐 이렇게 돼도 문제지만 이것도 평생 성격적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경우도 좀 많거든요. 직장에 가서도 상사가 딱 부모랑 똑같아요. 무의식적으로는 권위 이상이기 때문에 상사가 일을 시켜요. 그러면은 무조건 싫어요. 거부감. 일 시켜. 당연히 일 시키는 건데 상사는. 처음엔 내가 직급이 낮기 때문에 시킨 일을 하는 건데 나중에 관리자가 되면 그거 하는 건데 무조건 싫어. 근데 해야 돼. 그래서 네 하고 안 해요. 겉으로는 평화, 속으로는 반항. 그럼 나중에 이제 마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감 때 네 했는데 답을 안 내놔요. 그럼 상사는 열받죠. 그래서 막 혼내죠. 그러면 역시 마음에서는 또 분노가 올라오고 역시 상사는 나쁜 놈. 그래서 또 반항.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악순환.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갈등의 시기에 이제 극과 극으로 가요. 그래서 한쪽은 적극적인 반항, 소위 이제 문제아라고 할 수도 있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부모 말 안 듣고 적극적으로 막 과하게 행동하고, 반항하고, 공격적인 행동하고, 공부 아예 안 하고, 나는 공부 안 하는 직업 할 거야 하지만 무슨 직업인지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반항. 그냥 나의 자율성을 찾아서 아예 통제감을 벗어나는 거예요. 부모 다 필요 없어. 가족 다 필요 없어. 경제적으로만 독립하면 난 나갈 거야. 이런 거. 의존 욕구, 친밀감의 욕구도 물론 사람한테 중요한데 나는 자유를 향해서 그냥 나갈 거야. 이런 느낌. 그 다음에 반대도 있어요.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함정이에요.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착한 아이, 성실한 아이, 부모 말도 잘 듣고 사춘기 없이 잘 지나갔어요. 그래서 성적도 잘 올랐어요. 이런 느낌. 그게 바로 의존적인 성격으로 자리 잡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갈등하다가 결정을 해요. 아, 내가 좀 반항도 해보고 했는데 안 되겠다. 오히려 내 손해가 더 크다. 반항했더니 혼나는 게 더 크고 경제적으로 나한테 피해주는 게 더 크고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게 더 크고 괴롭음이 더 크다. 그냥 타협을 합니다. 아, 이번 생은 글렀다. 그냥 나를 비우자. 자유였고 독립이었고 나의 자율성을 그냥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의존성, 친밀감, 유대감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번 생은 글렀다. 다음 생이나 그런 내 자율성을 찾고 이번 생은 부모의 삶을 산다. 이게 이제 조금 뭐 변형되면은 뭐 대학 갈 때까지만 부모대로 살고 그 이후엔 내 맘대로 살아야지처럼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돼요. 한번 이게 굳어지면 계속합니다. 그래서 공부는 잘하고 성적도 잘 오르고 하라는 대로 다 하는데 진짜 문제는 나중에 터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늦은 사춘기라고 제가 쓴 거. 저는 이런 분들을 진료실에서 상담으로 많이 마주합니다. 사춘기가 차라리 10대 때 제대로 오면 좋은데 20대 때, 30대 때, 40대 나중에 오는 거예요. 스카이캐슬 드라마에도 정준호 씨가 역할했던 그게 50대인데도 왔죠. 나는 결혼도 뭐 내 직업도 다 부모의 삶을 살았던 거다. 이런 식으로 뒤늦게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는. 그래서 이 표면에 있는 것만 보고 그 딱 단면만 보고 좋아하고 걱정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 있는 정서적인 흐름, 긴 흐름을 잘 보고 옆에서 꾸준히 이 정서적인 부분들을 함께 해줘야 돼요. 내가 긍정적인 정서를 심어주고 부정적인 정서를 없애주고 이러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그때그때 있는 정서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커가면서 초등학생만 돼도 학교에 있는 시간 많고 내가 해주는 얘기보다 선생님한테 듣는 얘기 또 친구들한테 들은 얘기 엄청 많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느낌 받을 수도 있고 부정적인 느낌 받을 수도 있고 다양한 감정을 받을 수 있고 내가 해줄 부분은 그거를 같이 공유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내 편이구나. 나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존재가 있구나 라는 느낌. 유대감의 본능이 충족되고 애착 욕구가 충족되고 반대로 또 나를 또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구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존중해주는구나. 이 두 가지를 함께 경험해가는 거. 그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해주는 부모의 제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게 보통 부모들이 제일 원하는 자기주도 학습. 선물 준다고 상 준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적인 동기,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주도해서 학습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 거잖아요. 저도 그런 게 있는데 당연히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랑 다 이어져요. 내적 동기를 일으키기 위한 제일 중요한 요인 두 가지를 꼽자면 이거예요. 바로 자율성이 있어야 돼요. 인생 내 맘대로 살 수 있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지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내 맘대로 못한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에너지가 안 올라와요. 동기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내 편 아무도 없다가 아니라 내 편이 있다. 내 편이 있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친밀감의 욕구, 유대감이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역시 또 내적인 동기가 생겨요. 하고 싶다. 내가 원하는 내 삶을 꾸리고 싶고 내가 가진 여건에서 내가 바라는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지금 뭔가를 열심히 하고 싶다.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게 두 가지가 중요한 거 다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아이를 괴롭혀서 행동을 유도하게 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반대로 이거를 잘 이해해서 사랑을 주는 존재, 든든한 백이 되어주는 부모 존재 해주고 또 아이를 있는 그대로 아이의 마음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해주고 이 두 가지를 계속 하는 게 부모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고 그게 정서를 안정되게 하는 거고 그게 공부랑 이어지는 거고 근데 이제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양립되는 거 아니냐 나는 너 편이라는 이 느낌을 주면서 어떻게 이제 아이를 있는 그대로 냅둘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아이가 공부 안 한다고 하면은 그럼 아이의 자율성을 존중해서 공부 안 시켜야 되냐 학원 가기 싫다면 학원 다 빼야 되냐 내 편이 되는 거니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거든요. 되게 중요한 개념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정서적인 부분이고요. 근데 육아의 대원칙은 아이의 마음은 내가 최대한 편이 되고 받아들여주고 100% 다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100%다 받아줘도 되고 수용해주고 수인적인 태도라고 하는데 그거를 해주는 거 아이의 마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거고 딱 잘라서 그거와 별개로 아이의 행동적인 부분은 부모로서 조절해줘야 돼요. 공부도 필요한 부분은 시켜야 되고 숙제도 시켜야 되고 학원도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보내야 되고 사람마다 가치관이나 육아관, 교육관 다 다를 텐데 그 선에서 해줄 건 해줘야 돼요. 이게 동시에 가야 돼요. 어렸을 때도 똑같잖아요. 육아할 때도 뭐 떼쓰는 아이 어떻게 할 거냐 공공장소에 떠서 떼쓰면 딱 잘라서 우선은 행동적인 부분 밖에서 피해 안 주게 옮기거나 또는 안 된다라고 확실하게 말해주거나 이 행동적인 부분을 다루는 거고 하지만 동시에 이면에 있는 마음 그때는 바빠서 못하더라도 나중에라도 아까 그 상황을 복귀하면서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때 뭘 그렇게 간절히 원해서 감정적으로 화가 나서 때를 쓴 건지 이거를 최대한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 마음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정서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때 감정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육아의 원칙이잖아요. 대원칙 마음은 100% 수용하고 행동은 조절하는 거 교육도 똑같습니다. 아이가 공부하면서 정서들이 엄청 많이 작용해요. 그것들을 마음은 다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하지만 또 행동적인 부분은 부모가 해줄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에너지도 많이 들고 나도 화가 나고 이제 기싸움이기 때문에 근데 기싸움이 나는 싫다고 해서 또 극단적으로 가게 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학원 안 보내. 우리나라 교육이 틀렸어. 그러면은 뭐 갈 데가 없어요. 외국 가도 마찬가지인 경우들도 많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들도 많고 네, 어떻게 보면은 또 회피를 하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기싸움 줄다리기가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그냥 회피.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없죠. 근데 동시에 이런 괴로움을 경험하기 싫은 거니까. 근데 이거를 해야 돼요. 이 줄다리기 기싸움을. 왜냐면은 아이의 자율성이라는 거는 그냥 너 맘대로 해라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아이와 상호작용하면서 다양한 정서를 주고받고 하면서 또 행동은 조절하는 단계적인 거를 같이 옆에서 해주는 게 지속돼야지 아이가 스스로 자율성이 성숙하게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놓거나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직접 힘들어도 부딪혀서 꾸준히 해야 되는 게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부모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고 양육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단순히 우리 아이를 공부를 시키고 공부를 잘하게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공부라는 거가 또 그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늘 경험하는 거는 심리라는 거는 원래 어렵고요. 복잡하고요. 근데 아이도 사람이기 때문에 심리가 다 있고요.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심리가 있고 그 심리와 심리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그게 제일 중요한 육아의 고충이고
그래서 이 어려운 걸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잘 풀어보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하는 과정을 스스로 가지시도록 거리를 좀 제공해주고 싶어서 오늘 강의를 했고요. 오늘 강의 도움되셨으면 이 영상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면 도움될 것 같고, 또 도움될 것 같으면 다른 분들께 공유해 주셔도 좋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잘해서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머리로 알고 있고 마음으로는 쉽지 않은 경험을 저도 늘 하고 있습니다. 같이 부모 역할, 씨름, 빗싸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를 자율성을 존중해주면서 잘 성장시켜주기 위해서 힘들지만 천천히 그 과정을 함께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